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요새 우리 젊은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국내에 특히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국내에 유명한 중국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팩트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고 시각도 틀려서 제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앞으로 중국 이야기, 시사 경제입니다만은 중국에 관한 정치 경제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중국 경제 상황 앞으로 동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해야 중국 경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사 경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모두 정치 분야에 한정해서 오늘은 정치 분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경제 결항에 대해 약간 말씀드리고 다음번 시간으로 넘겨가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러프하게 중국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우리 2000년 고구려부터 시작되죠. 고구려부터 하면 우리와 중국은 정말 뗄래댈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 이제와 이제 현대시대 와가지고는 미국 등 서유럽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선택지가 좀 있지요. 중국 아니면 미국 아니면 서유럽이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고 또 거대한 나라이죠.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 세계 또 우리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할래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중국의 도움 받는다? 저는 그건 통일에 관련해 좀 중국의 도움은 좀 많이 약해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만은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중국 힘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 힘에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가장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경제 수준, 우리의 국가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통일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 생각해 볼 때 통일이란 문제는 물론 북한에 급변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급변사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경제적인 또 인명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변사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좀 가급적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평화통일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의 실력, 국가의 능력, 경제 모든 것이 일본 수준으로 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통일 노려야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힘을 빌려도 통일한다.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저를 아마 비판할 것 같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좀 저자세 측면에 정말로 국민들이 자존심 상한 경우가 있었죠. 왜 할 말은 못합니까? 왜? 또 북한에 대해서도 왜 할 말은 못합니까? 할 말을 해야죠. 왜 대통령이 업신여기고 왜 중국의 일개 외교 장관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왜 거기서 반박을 못합니까? 난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서론이 좀 길어진다마는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중요한 나라라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자존심을 짓밟아 가면서 일개 외교부장이 대통령을 업신여기고 우리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왜 우리는 반박 못합니까?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국은 우리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중국에 좀 저자세다? 그런 건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중국의 실체를 이해한다면은 조금 아마
나의 차기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행동할까를 아마 규명하실 수가 있고 또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국이라는 거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그 줄여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그러죠. 그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이 먼저 탄생해 1921년이죠. 1921년 상하이 벽돌공장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마오쩌둥 등 당시 공산당 간부들이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중국 공산당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것은 소위 이제 신중국이라고 그러죠. 1949년이죠. 그래서 당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국가를 건설한 게 오늘의 중국입니다. 그럼 과거에 뭐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그거 중국 공산당이었고 공산당 탄생 이전에 1911년에 소위 우리가 잘 아시는 순원에 의한 선문 순원에 의한 신해혁명이죠. 신해혁명이 결국은 유럽식 공화주의를 펼치기 위해서 순원혁명이 결국은 뭐 이제 실패로 돌아갔지만 결국은 그 순원의 그 신해혁명이 결국은 중국의 맨 처음에 이제 근대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순원의 신해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제 49년 신중국이 이제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1921년에 마오쩌둥 등 공산당 간부들이 만든 게 중국 공산당이죠. 그래서 당 국가 체제로 당 국가, 당이 국가를 지배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지난 6.25 한국전쟁에 관해서 뭐 중공군, 중국군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공군이라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군, 국가의 군이 아니고 당의 군대입니다. 당연히 중공군에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학자들 중국군이라고 얘기합니까? 중공군이야 맞죠? 예. 그러니까 중공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군이라고 합니까? 당이 인민해방군을 지배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예. 얘기가 제가 또 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자, 중국 경제 성공 이유입니다. 첫째, 정치적 안정, 사회 안정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경제 토대가,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 안정이 되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이건 자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정치 안정은 뭐냐? 지금까지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해왔고, 당내 민주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당내 민주가 뭡니까? 당 안에서, 공산당 안에서 어떠한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국민 여론을 흡수해 왔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 몽상가가 출현 방지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집단 지도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나 또 지금도 시진핑 주석까지 마찬가지로 해서 민중의 뿌리 깊은 반서구 의식을 제대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진핑 시대에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화민족주의의 부활을 외친 게 바로 중국몽이지 않습니까? 중화민족주의를 아주 적절하게 이용해왔는 게 지금 공산당 시스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안정의 기본 테스트는 기본 모델은 기본 토대는 집단지도체라고 했었죠. 자, 집단지도체가 뭔가 다시 한번 제가 도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집단지도체인 게 뭡니까? 이건 18기라고 했죠. 18기는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 18차 공산당 대회에서 18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2022년에 이제 20차 당대가 있죠. 19기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공산당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할 때만 우리는 보통 기술 따지는데 18기, 뭐 19기, 20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집단지도체란 뭡니까? 최고 권력 집단을 가리킨 겁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 내지 9명의 중의 정책 결정을 하고 또 중국식 조정, 합의체제, 당국가체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국가명이지 않습니까? 줄여서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먼저 그러니까 신중국, 소위 우리가 말한 신중국이라는 게 1949년에 건설된 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 전에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신중국은 공산당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이라는 신중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식 조정 합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국가 체제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그래서 5년마다 당대회 개최. 그래서 그 당대회는 2200여 명에 달한 당대회 대표가 인민대회당에 집결해가지고 중전회, 이게 일중전회 를 엽니다. 그래서 이거 일중전회 뭡니까? 중앙위 위원회 전체 회의를 줄여서 일중전회라고 합니다. 일중전회, 삼중전회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앙위원 또 후보위원이 모여서 주요 안건 승인하는데, 이거 북한 따지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보시면 다 나오시죠? 예. 중공산당, 이게 2017년 기준에 8,994만 명이었는데, 지금 아마 9천만 명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8,994만 명, 나름대로 당내 민주선거에 걸쳐가지고 2,287명이라고 하는 전국 대표대회에 나가는 대표를 뽑습니다. 예. 다른 대표 가지고 우선 이 숫자를 뽑아가지고 이 숫자가 이분들이 북경에 있는 인민대회당에 집결해서 중앙위원 205명을 뽑고 후보위원 17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다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상해지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약간 뒤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5명이 정치국 위원 25명을 뽑습니다. 소위 이게 이제 정치국원이죠. 이분들은 우리로 따지면 아마 이게 장관급이죠, 장관급. 예. 이게 이제 이 정치국원 25명이 주요 정부, 그 다음에 당 핵심 간부들 다 맡고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7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소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여기서 총석이 1명을 뽑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고 리커창 총리 등 그분들은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포함되죠. 간략하게 봤습니다. 예. 중국 흔히 봐서 우리가 엘리트 정치라고 그러죠. 엘리트 정치. 왜? 엘리트, 아까 얘기한 중앙위원 205명, 그 다음에 후보위원 171명이 합쳐서 376명. 이게 정치 엘리트가 모여서 그래서 후보위원. 아까 제가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서기라고 했죠.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205명 또 130명. 이게 소위 중앙영도기구인데, 아까 얘기한 중앙위원회는 205명 플러스 172명이 합쳐져 가지고 376명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집행검은 중앙영도기구이고, 우리가 보통 정치적으로 양을 그래요. 양은 중앙위원회 기울검사위원회를 보통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앙의 전체회에서는 주로 일중전회, 삼중전회 하지 않습니까? 일중전회는 이렇게 소위 총회 같은 게 일중전회고, 그 정치 분야는 보통 작습니다. 사중전회, 육중전회 이렇게 하는데, 또 주요 정책적 결정은 보통 일중전회, 삼중전회, 오중전회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정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이렇게 국무원,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는 정부지만은 중국에서는 국무원이라고 그러죠. 북한은 정무원이죠. 그래서 국무원, 전인대, 정협, 국영기업, 금융 핵심 간부들을 뽑습니다. 이것이 이 지금 376명 중에 다 포함되는데, 자, 1부는 여기서 끝나고 2부에서 더 흥미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